매수 심리도 꺾이고 다 꺾이고 지표들이 다 꺾이는 와중에 거래량마저 확실하게 나옵니다.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시 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패턴하고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지금 그림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부동산의 어떤 유동성 회전율이 예전하고 틀리게 되겠죠? 오늘 모신 분은 더 크래시 책의 저자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제 또 오늘 네. 그 이번 주까지의 그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좀 봐야겠죠? 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일시적 우리가 1월 3일 날 정부가 대책 발표를 강력한 걸 했죠. 특례보금자리론하고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뭐 당첨 제한 폐지, 여러 가지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폈어요. 게다가 또 7월 5일이죠. 농협에서 출발한 그 50년 주담대, 뭐 말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접어들었지만, 그게 이제 겹치면서 주택시장이 반등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한 8, 9개월 가겠다라고 판단했고, 빠르면 7월, 느리면 9월, 10월 안에는 꺾인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는데, 9월, 10월부터 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부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자, 이게 전국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국 보시면 1월부터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이죠. 아파트만입니다, 일단. 보시면 37,000건 정도까지 쭉 치고 올라가서 잠시 힘을 잃는 것 같다가 7월에 말씀드린 대로 50년 주담대가 터지니까 다시 치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 이것도 말이 많고 국민들이 가계부채 심각한데 왜 이거 뭐냐, 뭐 대출로 집값 떠받치냐라는 비판이 막 나오니까 여론을 의식해서 정부에서 일단 40년을 줄여놨어요. 네. 약간 꺾였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달인데요. 이 다음 달도 이 선에서 멈추거나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정치를 안 뽑아봤는데 경기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경기도는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말씀대로 똑같이 치고 올라갔다 꺾였는데 2달 연속 꺾였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게 이 정도예요. 현재 시점이. 그러면 이게 이 정도 한 8천, 9천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러면 2달 연속 하락 추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월이 이제 결정적인데 11월도 지금 거래량이 현재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꺾이고 있어요. 그럼 3개월 연속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볼 땐 가격 좋은 면에서 회복, 반등이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서울은 보시면 더 심합니다. 서울이 쭉 치고 올라갔죠. 똑같습니다. 패턴이. 전국, 서울, 경기도 할 거 없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 심리도 꺾이고 다 꺾이고 지표들이 다 꺾이는 와중에 거래량마저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만 지금 호가 버티는 단지들이 많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호가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서울이 만약에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수준에서 막 접하는 거예요, 다시. 작년 연말처럼. 그러면 그렇죠. 작년 6월에 어떤 패턴의 시작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월부터 신생아 대출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거를 11월, 12월까지 내려가다 뻗쳐줄 겁니다, 또. 근데 명언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 정부가 내리려고 하면 올라가고, 올리려고 하거나 떠받치려고 하면 내려가고, 이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내리려고 막 애를 쓸까요? 너무 오르니까. 네. 정부는 왜 올리거나 떠받치려고 할까요? 너무 내려가니까. 근데 그걸 떠받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결론 이런 말이 나오겠죠?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서울 아파트 거리인데 매물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전체장 매물 보면, 매물 추세가 좀 이렇게 많이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나요? 네, 급증하죠. 네. 증가 수준이 아니라 급증입니다. 급증. 네. 거기다가 8만 건을 돌파한 게 역대 최초입니다. 최초. 통계낸 이후에. 최초인데 잠시 또 꺾였다가 또 8만 가고 이러면서 점점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지금 형태를 보면 1월 달부터거든요. 1월이에요. 네. 1월 달부터 쉬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죠? 거래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꺾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전 극과 극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심리가
보도상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이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실제 데이터나 실제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하향 모드가 완연하게 그 분위기로 좀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데이터만 봐서는 지금 어쨌건 좀 앞으로 갈수록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 기대감을 힘들지는 않죠. 그냥 주택 가격이 예. 하향 조정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러니까, 뭐가 힘든가요, 대표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상승하기 어렵다죠. 네, 어렵다. 힘든 건 아니고 어렵다. 네. 상승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어쨌건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우리 얘기요?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 아니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다르다. 현장에 가 보면은 없다 싼 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느 분들. 현장을 가셨길래 그럴까요? 글쎄요. 그 댓글 제가 다신 분들은 매물지도 말씀으로 드릴게요. 원베일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서울에. 네. 예, 뭐 반포에 원베일리 8월달 정도, 9월 중에 입주했거든요. 입주했으면 지금 지금 말씀대로 없으면 매물이 없어야겠죠? 거기 지금 전세가 1000건 정도 되고 월세가 한 700~800건 남아 있습니다. 네. 입주가 지난 지 지금 몇 달째예요? 2~3달째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매물이 그만큼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어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일부 강남 지역에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금 있어요. 네. 특히 25평형 이런 것들은 수요가 몰리니까 신혼부부철이잖아요. 가을 겨울 겨울철이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는데 마치 그거를 서울의 전체 아파트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혹세무민하면 안 되겠죠, 절대. 또 그걸 기사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보통 사람들은 네. 그냥 제목하고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대표님 아직도 그걸 믿으세요?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 그런 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낚일 수 있다. 우리 이제 8.15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안 낚이실 것 같아요. 제가 낚입니다. 진짜입니까? 그러시면 저 70, 80 세대나 낚이지.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안 낚이는 것 같은데. 물론 바쁘셔가지고 속는 분도 계실 텐데 8.15나 좋은 유튜브 많이 보시면 절대 낚이시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올 초만 해도 경착륙가 많이 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작년 얘기죠. 작년? 네. 그러니까 하락할 거에 대한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질 거라는 이 기대도 해서는 안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약간 하향 안정화라는 어떤 더 많이 방식이라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정상화가 되려면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취임하고 나서 앞으로 40%는 빠져야 된다. PIR 지수를 표현했잖아요. 그럼 아직 빠지는 것 같다가 한 30% 빠지는 것 같다가 물론 일부 지역은 50%도 빠졌었지만 다시 거의 다 회복했잖아요. 네. 물론 거의 다 회복했다는 게 서울은 강남 사고 한 90% 정도까지 회복했고요. 나머지 강북구는 한 85% 수준. 그리고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데도 한 85% 정도 회복했고 90% 가까이는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들은 한 80% 초반대예요. 그러면 그 전고점보다는 다 내려왔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면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이거는 더 수요가 붙기에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대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고 대출의 어떤 임계점이 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패턴하고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지금 그림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2008년도랑 9년도 그때도 2009년도에 이런 대책을 썼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점은 차이가 큰 게 뭐냐면 그때는 아파트가 만약에 138만 채였잖아요. 네. 그 거래량이 2천, 1000대로 내려갔다가 8, 9천으로 올라와요. 서울 아파트가. 근데 지금 여러분 요새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몇 건이죠? 3천, 4천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숫자가 170만 채예요. 네. 그럼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똑같은 어떤 패턴이라 그러면 지금은 한 10,0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3천, 4천도 안 된다? 3천 넘어서 4천을 돌파도 못하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식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어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좋게 안 보니까 그게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수급에 올려서. 네. 그러니까 모멘텀은 대출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땐
뭐 장내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성장 가치주라고 보기에는 성장이 이제 끝났다. 그 성장도 모멘텀, 특히 대출이라는 걸로 잠깐 버틴 거지 자연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뭐 이런 부분으로 펼쳐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인 상승의 끝이 있는 게 99%의 확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또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요거에 대한 게 점점 심각하다는 뉘앙스로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얼핏 부동산이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그럼 뭐 지금 피부로는 못 느끼시겠지만 10년 뒤에면은 이제 도배가 될 겁니다. 아마. 2040년인가 30년인가 40년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군인도 그렇고 이 세대들이 청년 세대 절반으로 줄 거라고. 아 절반은 아니고요. 그건 너무 나가졌고. 아, 제가 신문 기사를 읽고 어디 보이더. 그건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이에요. 아,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지금 한 10%씩 다운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40년 되면 그때는 절반일 것 같아요. 2040년. 그러면 그게 역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수요자가 급격하게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 좀 예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끌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6070 분들 대충 지금 털어야겠구나 하시고 막 터질 거고 2030은 아직도 예전에 그 장밋빛 그게 부동산 빠져가지고 불패시나.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젊은 분들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도 애기들 많이 안 낳잖아요. 네. 오죽하면 신생아 대출이 나왔겠어요? 서울은 0.5입니다. 네. 말이 0.5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절반이 절반으로 준다는 네, 얘기죠. 인구가 팍팍 주는데, 그죠? 절반이 아니에요. 둘이서 하나를 낳아야 되는데 둘이서 0.5를 낳니? 아, 1인당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부부로 1인당이긴 봐야지. 하지만 물론 미혼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미혼부가 많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주로 부부잖아요. 그러면 반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에요. 이거 심각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못 느끼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4, 5년 뒤에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95년에서 2000년생 사이가 좀 많고요. 그 뒤부터 급격하게 줍니다. 그분들이 2030년이 되면 30이잖아요. 네. 그럼 6, 7년 뒤에 그분들이 숫자가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어떤 부동산의 어떤 유동성 회전율이 예전하고 틀리게 되겠죠? 그것 좀 미리 예측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이 가격은 이게 쉽게 내리지 않는다. 그거는 여지껏 103년에 100년 정도, 110년 정도 됐네요. 1903년도에 1903년도에 경제학과가 세워졌잖아요. 알프레드 마샬이 캠브리 대학을. 그럼 120년 정도 됐죠. 120년 동안 지금 하신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기하신 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이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떠다니면서 그렇게 그럼 댓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자꾸 공유가 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쓸까요,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네, 털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항상 주식시장에도 그렇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가짜 상승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뭐 얘기할 가치도 못 느끼는데.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이제 어쨌든 눈치를 보는데 지금 그림 다시 아까 보던 거 보여드릴게요. 네. 눈치를 보는데 이렇게 팔려고 되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격을 이제 낮춰서라도 빨리 팔으려고 하는 금매들이 자꾸 나와야 이제 가격이 탁탁탁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시점은 아직 아닌 거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 오고 있다. 11월 초에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네. 하락 거래가 10월 9월보다 훨씬 늘었어요. 그러니까 막 상승기에는 하락기에는 하락 거래가 더 많잖아요. 50% 이상이고 상승기에는 여러분 하락기에도 상승해서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 역으로 똑같이 주식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8월 정도까지는요. 상승 거래가 50%, 하락 거래가 한 4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상승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말하고 11월 들었으니까 하락 거래가 많이 뛰기 시작하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부산은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고 완연하게 다른 지역들도 지금 하락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서울도 11월 첫째 주 한 열흘 동안 보니까요. 하락 거래가 10월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비중이. 그러면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지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말씀에 좀 반대 의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만 보는 거고
근데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 말 대잔치? 그리고 누가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얘기 안 하겠죠. 제가 그 논리를 합당하게 받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하락과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는 논리나 어떤 데이터가 좀 받쳐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마치 김포 서울 편입하면 될 것처럼 막 들띄우고 진도 안 나가잖아요, 그거. 문제점 많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김포 편입 메가시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메가시티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런던하고 그 프랑스 파리가 그 근교 도시들이 어떤 생활권은 비슷한데 교통망이나 이런 게 확충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의 경제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대의 교통망을 갖다가 도심과 같이 확장시키면은 메가시티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인구의 적정 규모가 1000에서 1500이라고 이런 데이터 논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000만 도시라는 개념이 막 뜨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영국은 크로스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몇 개 뚫렸어요. 뚫렸고 이제 3차 뚫리거든요. 우리나라 GTX ABC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글로벌이 아니라 이제 그레이터 이제 런던이 된 거죠.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교통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서울 편입으로 툭 얘기했잖아요. 그럼 서울 편입 왜 하는데요? 편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 부동산가 올리려고? 그러면 강북구를 얘기 드릴게요. 서울 강북구가 강남보다 저렴하잖아요. 네. 왜요? 교통망이 더 열악하니까. 서울 2호선 중에 순환선 중에 되는 데는 그나마 낫지만 순환선 연결 안 되면 도심 진입이 어렵잖아요. 출퇴근이 복잡하고. 그럼 만약에 직통으로 GTX ABC 3개를 뭐 좌우 횡단이 아니라 강북에서 3개를 그냥 도심으로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북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그걸 경기도로 만약에 편입을 시킬게요. 강북구, 서울 강북구를. 그런다고 집값이 내려갈까요? 교통이 좋은데? 올라가죠. 네. 그래서 메가시티의 기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아지는 도심에 어떤 규모의 경쟁력을 가지고 도시계획 학자들이 만든 것이 교통망이 방사능이고 서로 종단 횡단이 서로 소통이 이제 원활하고 교통 효율성이 높아지면 생활권이 압축돼서 같은 생활권이 된다는 개념이 메가시티거든요. 그러면 김포는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전철 놔야죠. 2개 정도 더 놓으면 저절로 메가시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 포퓰리즘인데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처음엔 편입. 그럼 편입하려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망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러려면 서울시랑도 얘기하고 다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졸속이다. 아무 말 대잔치는 수정되거나 결국 실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신 말씀도 그 맥락인 거예요. 그냥 던졌어. 말은 되잖아요, 처음에. 말은 되죠, 편이면 되죠. 되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좀 파악하고 분석하면 바로 나오니까 요즘 유튜브 잘 되니까 뭐 저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8월 식구들한테 네.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고 신생아 대출도 하나 추가 좀 말씀드리면 네. 신생아 대출 그 이자가 싸잖아요. 이자가 싸면 그 나라 돈으로 그냥 하는 거로 아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요새 금리가 5%인데 1% 해주면 어떻게 4%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이 26조인데요. 8조만 나라 돈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한대요.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은행이 감당해라. 사회화하는 차원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박수 치죠, 저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2%짜리 쓰면 3% 뭐 4% 차이 나잖아요. 그 이자 손해보잖아요, 은행은. 네. 그 돈을 나라에서 그 이자 돈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개정용어로 이자 차액 분여제라고 그래요. 그 세금으로, 그 나라 세금으로 그걸 우리가 채워주겠다. 낸 세금으로 그 이자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앉아서 6%짜리, 5%짜리 이게 정상적인 공정과 상식인가라고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신생아 대출을 내년에 개혁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다른 국민들이 내준 세금으로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정부가 잘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생아 대출 이자를. 그걸 아셔야 되고 은행의 이익은 배불러주는 제도라는 걸 아시면서 충분히 활용하세요. 알고서 활용하는 것과 그냥
주니까 넓적넓적 받는 거랑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신생아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사는 것 자체 문제는 신생아 대출 그건- 낮은 이자도 이자지만 지금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 신생아를 낳거나 집을 마련하시려고 준비했던 분들한테는 100% 맞죠. 맞아요. 왜?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예요? 어쨌든 소득 수준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했는데 이자를 낮춰준다? 그럼 무조건 되죠. 왜? 부담이 적어지니까. 다만 이건 좀 아셔야 돼요. 5년 뒤에 변동금리입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2018년, 19년도에도 고정금리라고 해서 팔았는데 조건이 5년 뒤에는 변동금리예요. 그분들이 5년 동안을 편했는데 6년인 올해부터 되게 힘들어요. 이자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네. 3%였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5%, 6%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래도 워낙 출발이 적으니까 1%인데 이거는 만약 1.1% 할지라도 우대금리 적용한다 해도 3, 4% 될 거예요. 2배 된다는 거를 5년 뒤에는 가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가시면 나중에 5년 뒤에 정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죠. 어떤 또 세상 일을 모르니까 그거 예상하셔가지고 신생아 대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대통령의 언급 이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높은 수준인 거죠? 별로 안 내린 거라는데요. 지금 은행채 그래요? 금리도 지금 10월 달 거 제가 최근 것도 확인했는데 은행채 가상금리, 가중금리 다 올랐거든요. 워낙 찔끔 내려서. 네, 대출금리 저는 올라서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 뭐 내려서 좋다는 얘기 못 듣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그거는 일부 뭐 내리는 뭐 액션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서 물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리니까 다음 3개월마다 변동금리를 계산하니까 내년 1월에는 조금 다운된 거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예전에 받은 거에 비하면 다 1.5에서 2배 되니까 크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 동결 스탠스를 취하긴 취했는데 또 CPI가 좀 아직 모르니까 대한민국은 역으로 반대로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는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저번 달 물가 3.8% 나왔잖아요. 그럼 금리 올리는 게 상식인데 뭐 이창현 총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 변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팩트,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